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수현 씨, 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박지성 13번, 마이클 조던, 데이빗 베컴 23번, 또 박찬호 61번. 네. 공통점이 뭘까요? 퀴즈라고 하기엔 조금 쉬운 것 같은데요. 바로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들의 등번호잖아요. 그렇죠. 유명 선수들의 등번호죠. 네. 근데 이 등번호를 좀 오늘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네. 여기서 지금 13, 23, 61 이렇게 세 개의 수가 나왔는데 이 세 수의 공통점은 바로 소수라는 점이에요. 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인데 이게 오늘 수현 씨와 제가 풀어갈 주제입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스포츠로 또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더욱더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화면으로 좀 더 심도 깊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과의 접촉을 소재로 한 영화 콘택트. 여주인공 엘리는 외계에서 보내온 신호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파동으로 이루어진 신호음은 처음에는 2개, 시간 간격을 두고 3개, 그리고 또 5개. 이렇게 특정한 수로 전달됩니다. 엘리는 이 파동이 소수임을 알아채고 외계에 소수를 생각할 만큼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함을 알게 되죠. Seven. So primes. 2, 3, 5, 7. Those are all prime numbers. And there's no way that's a natural phenomenon. Holy Okay, shit. let's just... 오늘날 암호학의 근간이 되는 신비의 수, 소수. 과연 소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네, 이 소수라고 하면 학창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헷갈리는 게 분수에도 소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수 소수의 소수 0.1과 같은 그런 소수와 네. 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좀 혼돈스러운데요. 한자로는 바탕 소자를 쓰고요. 영어로는 소수를 프라임 넘버라고 해요. 네. 근데 프라임에는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뜻을 풀면 중요한 수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라임 플레이어들은 등번호를 프라임 넘버로 갖는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중요한 선수들의 등번호에도 이런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네요. 그러면 소수가 왜 중요한 숫자일까요? 그럼 소수의 뜻부터 한번 다시 알아보죠. 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니까요. 짝수 중에서는 2밖에는 소수가 될 수 없어요. 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짝수는 기본적으로 2를 약수로 갖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2, 1 이렇게 약수가 3개가 되니까 소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짝수 아닌 수는 우리가 홀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홀수는 모두 다 소수일까요? 아니죠. 9가 있네요. 9. 1, 3, 9에서 약수가 3개라서 9도 아니죠. 그렇죠. 또 홀수 중에 소수가 아닌 경우들도 있죠.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자연수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서는 이제 소수가 있고요. 나머지 수들은 우리가 합성수라고 하는데 네. 합성수의 뜻은 뭘까요?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합성수요. 합성해서 만든 수? 네. 맞습니다. 예, 소수들을 합성해서 만든 수가 합성수예요. 그렇군요. 또 역으로 합성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소인수분해한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45의 경우를 한번 보죠. 합성수인데 45는 네. 45는 5 곱하기 9죠. 네. 근데 또 9는 또 3 곱하기 3으로 표현되니까 결국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 즉 3과 5라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군요. 처음에 그 소수라는 용어가 수학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혼돈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북한에서는 소수를 씨수라고 해요. 씨수요? 예. 이 씨 혹시 씨앗의 글씨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럼 뭐 씨앗처럼 단단하고 기본이 되는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소수를 수의 원자라고 하는데요. 네.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주의 물질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처럼 소수를 생성해서 합성수, 그래서 소수와 합성수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네. 자연수를 확장해서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이렇게 쭉 그 일련의 수를 확장해 가기 때문에 모든 수의 근본이 되는 어떤 생성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소수지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슬슬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도 식힐 겸 또 영화 속에 소수가 나오는 게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49. 1997년 제작된 큐브는 SF, 공포, 판타지가 결합된 영화로 당시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그 속편들도 제작되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6개씩 총 17,576개의 정육면체의 방으로 이루어진 입체 살인 미로를 탈출해야 합니다. 그 단서는 바로 방 입구에 적힌 3개의 세자리 수인데요. 주인공 중 천재적인 수학 감각을 지닌 소녀는 방 앞에 적힌 세 수가 모두 소수도 또 소수의 거듭 제곱도 아니어야 함정이 없는 안전한 방임을 알아내게 됩니다. So that room is safe. 네, 정말 긴박해 보이는 장면인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예, 이 영화 장면에서 주인공들은 645, 372, 649가 적힌 방 앞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네. 이 세 수가 모두 소수도 아니고 소수의 거듭 제곱도 아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645는 끝자리가 5이니까 네. 5의 배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수 아니고요. 또 372 짝수니까는 소수 아니고요. 네네. 그 다음에 649가 나오는데 649가 소수일까요? 아닐까요? 아, 또 질문을 해주시는데 649요. 일단 뭐 2, 3 아니고 저는 지금 이렇게 암산으로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요. 맞아요. 649는 1부터 쭉 이제 나눠보면 9, 10까지 나누어 봐도 나눠 네.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는 좀 큰 편이지만 혹시 소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11 곱하기 59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 소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네. 결과론적으로 이 세 수가 모두 소수도 또 소수의 거듭 제곱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방은 안전한 방이 돼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퀴즈를 푸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럼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예를 한번 만나볼까요? 매미가 성충으로 울 수 있는 것은 일생에서 몇 주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매미는 짝짓기를 하여 알을 낳고 일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보면 매미의 수명이 아주 짧은 것 같지만 사실 매미는 상당히 오래 사는 곤충입니다. 알이 부화된 후 애벌레로 기나긴 땅속 생활을 거쳐야 성충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매미와 유자매미는 산란 후 5년이 지나야 성충이 되고요. 북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는 17년 매미는 이름 그대로 수명이 17년이죠. 이처럼 매미의 주기는 보통 5년, 7년, 13년, 17년으로 모두 소수인데요. 매미는 왜 소수의 수명을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네, 참 신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요? 예, 우연일 수도 있기는 하는데 곤충학자들은 매미의 주기가 소수인 것을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미의 주기가 소수이면은 천적과 만날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또 하나 퀴즈 내볼게요. 오늘 퀴즈가 많으시네요. 네. 매미의 주기가 이제 6년인 경우하고 5년인 경우가 있을 때 어떤 매미가 천적과 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6년이 텀이 조금 더 기니까 천적을 만날 가능성이 조금은 낮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6년일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5년이에요, 답이.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눈치껏 5년이라고 답하시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매미의 주기가 6년인 경우부터 살펴보죠. 네. 지금 천적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천적의 주기가 2년, 3년, 4년이에요. 그러면 언제 한 번씩 만나는지 같이 살펴보죠.
주기가 6년인 매미와 주기가 2년인 천적은 6년에 한 번 만나게 되고요. 네. 주기가 3년인 천적과는 마찬가지로 6년에 한 번, 그다음에 주기가 4년인 천적과는 12년에 한 번 만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매미의 주기를 1년 줄여서 5년으로 바꾸어 보면 주기가 2년인 천적과는 10년에 한 번 만나게 되고 네. 주기가 3년인 천적과는 15년, 그리고 주기가 4인 천적과는 20년에 한 번 만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매미의 주기가 줄어들었는데 천적과 만나는 그런 텀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왜 5년이면은 왜 천적과 만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소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소수겠죠. 5가 바로 1과 5,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소수기 때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처럼 매미가 소수 주기를 갖게 되면은 천적을 덜 만나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종족 번식에 유리하겠죠. 네, 종족 번식에 유리하다. 이런 이유 말고 또 다른 뭐 해석도 있을까요? 예, 곤충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먹이 경쟁과 관련시켜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가능하면 매미들이 같은 시기에 출현하지 않아야지 그 동일한 먹이를 둘러싼 극심한 경쟁을 피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예를 들어보면은 주기가 10년인 매미하고 12년인 매미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에 출현했다고 할 때 그 다음번에 만나게 되는 것은 10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60년 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짝 바꾸어서 11년 매미하고 13년 매미로 주기를 이제 변경시켜 보면은 11과 13이 소수이기 때문에 11과 13의 최소 공배수는 그 두 수의 곱이 돼요. 그래서 11과 13을 곱한 143년이나 지나서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60년하고 143년 이제 꽤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덜 자주 만나게 되니까는 먹이 경쟁을 피해갈 수 있고, 또 그건 역시 어떤 종족 번식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겠죠. 네, 그런데 이 매미가 사람들처럼 수학적인 이론을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예, 매미가 처음 출현했을 때는 아마 소수주기도 합성수주기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합성수 주기를 갖는 매미들은 천적한테 잡아먹히거나 혹은 동족들 사이에 극심한 먹이 경쟁에 의해서 도태되고 네. 비교적 유리한 생존 전략을 가진 소수주기 매미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네. 수만 년에 걸쳐서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수주기 매미들이 이제 현재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랬고, 또 두 번째로는 먹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다음의 내용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 그의 저서 원론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 증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유클리드는 소수는 유한하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큰 소수를 p라고 놓습니다. 이 유한계의 소수들을 모두 곱한 값에 1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n이라고 하죠. 만약 n이 합성수라면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n은 어떤 소수로 나누어도 1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는 합성수가 아니죠. 그럼 n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최대 소수보다 더 큰 소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연수처럼 소수도 굉장히 무한히 많이 존재하는군요. 그럼 이 소수를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소수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인데요. 네. 에라토스테네스는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고 그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네. 우선 1부터 100까지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지우고, 네. 그다음에 2는 소수이니까 동그라미를 쳐놓고 2의 배수들, 즉 짝수들을 다 지워요. 네. 3은 소수니까 동그라미를 치고 3의 배수들을 쭉 지우고요. 4는 아까 이미 지워졌죠. 2의 네. 배수를 지울 때. 그 다음에 또 5를 동그라미 치고 5의 배수들을 지워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소수만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채를 생각을 해보면은 채를 통해서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들이 쭉 빠져나가고 네. 그 채 위에는 소수만 남게 되겠죠. 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는 그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네, 명칭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소수가 무한하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소수가 존재할까요? 예, 소수는 무한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가장 큰 소수를 하나로 지정할 수는 없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자들은 큰 소수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소수는 48번째 메르센 소수로 네. 1700만 자리나 되는 그런 큰 소수예요. 1700만 자리요? 예, 1700만 자리라고 하면 얼만큼 큰 수일지 상상도 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 수를 한 장에 한 수씩 적어서 쭉 쌓아 올리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보다도 높아진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수는 메르센 소수 찾기 프로젝트 연구팀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알아낸 거예요. 네. 메르센 소수 찾기 프로젝트요? 그건 또 뭔지 궁금한데요. 예, 그러면 일단 메르센 소수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메르센 소수라는 것은 17세기의 수학자이자 성직자였던 마링 메르센이 만들어낸 그런 소수예요. 네. 근데 어떤 뜻을 만족하는 거냐 하면은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소수가 될 때 그 수를 메르센 소수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 즉 4 마이너스 1인 3은 소수가 되죠. 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메르센 소수고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8 마이너스 1인 7이 두 번째 메르센 소수고 2의 4제곱 마이너스 1, 16 마이너스 1은 15는 소수가 아니니까 건너뛰고 네네. 그 다음에 2의 5제곱 마이너스 1, 32 마이너스 1인 31은 이제 세 번째 메르센 소수가 되는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n이 커지게 되면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합성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렇게 잘 찾아졌지만은 네.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직접 계산을 해서 메르센 소수를 찾아야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손으로 계산해서는 네. 이제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워낙 수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13번째 메르센 소수부터는 다 컴퓨터 작업으로 찾아낸 그런 수들이고요. 그 사실 1000만 자리가 넘는 메르센 소수에 대해서는 큰 상금이 걸려 있기도 했어요. 이미 네. 타갔지만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조금 의심이 되는 게 이렇게 상금을 생각하고 소수를 찾는 그런 수학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수학자도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메르센 소수를 찾는 것 자체에 수학적 의미를 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이런 소수는 암호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용성도 높은 수인 거죠. 아, 암호학이요? 예, 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현대 암호의 대표작 격인 RSA 암호인데요. 네. RSA 암호는 이제 공개키 암호 방식이고요. 그건 어디에 활용되냐 하면은 우리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할 때 또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네. 또 공인인증서 이런 것을 입력할 때 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RSA 암호예요. 네. 그러니까 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RSA 암호가 여러 가지 그 보안 체계에 기반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소수 덕분에 우리 개인 정보의 유출을 좀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고마운 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아까 말씀하셨던 RSA 좀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RSA라는 그런 명칭은 이거를 연구한 리베르트, 샤미르, 에이들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네. 이 세 사람은 1977년에 RSA 암호를 생각해냈고 네. 그 공로로 2002년에는 튜링상을 받기도 했어요. 튜링상이라 함은 컴퓨터 공학계에 있어서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고요. 네. 근데 1977년에 이 암호를 내놓은 다음에 그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29자리 수의 소인수분해 문제를 내걸었어요. 네. 그런데 그 문제가 17년이나 지난 1994년에 풀렸죠. 그러니까 꽤 오래 갔던 거죠. 네. RSA에 대한 어떤 정의는 뭐 대략 알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인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수, 8자리 수인데요. 네. 이 수는 이제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두 소수 알아내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129자리 수의 소인수분해 문제, 또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48번째 메르센 소수 같은 경우는 네. 뭐 1700만 자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소인수분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30자리 수의 경우 그걸 소인수분해 하는데 그러니까 1초에 100만 번을 연산 수행을 하는 슈퍼컴퓨터를 돌리더라도 약 3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게 좀 신기한 성질이기는 한 게 두 수를 곱하는 거는 금방인데 네. 왜 거꾸로 한 수가 어떤 두 수의 곱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오래 걸릴까? 그게 좀 갸우뚱하게 되기는 성질이기는 하는데 네. 그 성질을 이용해서 RSI 암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보안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소수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RSA 방식이 이 암호가 방패라면 아무래도 이것을 뚫으려고 하는 시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거랑 관련된 것이 리만 가설인데요. 이거는 소수의 규칙성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가설입니다. 네, 리만 가설 또 궁금한데요. 예, 리만 가설은 독일의 천재적인 수학자였던 베르나르트 리만이 제안한 그런 가설인데요. 네. 소수의 분포랑 관련된 그런 규칙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가설이에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세계의 난제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해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영화 비오티풀 마인드 혹시 보셨어요? 네, 안 그래도 리만 가설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학창 시절에 봤던 영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영화에서 존 내시가 리만 가설을 풀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존 내시가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여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단초가 돼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네. 그만큼 악명이 높은 그런 가설입니다. 사실 미국에 그 클레이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 리만 가설을 7대 밀레니엄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하고 네. 100만 달러나 되는 큰 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풀리는 게 좋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좋은지, 정말 뭐가 좋은지 헷갈리는, 선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리만 가설이 만약 증명된다면 네. 굉장히 큰 수학적 성취가 되겠죠. 네. 그런데 또 그것의 증명으로 인해서 RSA 보안 체계가 또 무기력하게 뚫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또 위험스러운 면도 있겠죠. 그래서 네. 이거를 독이 든 성배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정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신이 내린 선물, 소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직 일과 자기 자신만으로 이루어진 소수에 왜 그렇게 수학자들이 빠져들었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150년간 봉인됐던 리만 가설의 비밀이 풀릴 것인지, 그리고 49번째 메르센 소수는 과연 누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인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진 않을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